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으세요. 이야기와 함께 스르르 깊은 잠을 청해보세요. 오늘도 잘 자요. 며느리의 백일정성.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 꽃같이 예쁜 처자 춘애가 이웃마을 덕수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혼례날 연지곤지 찍고 가마에 오를 때만 해도 춘애는 수줍은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하지만 시집 문턱을 넘는 순간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호랑이보다 무섭고 얼음보다 차가운 고약한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애의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22 한창 웃음꽃이 피어야 할 나이에 춘애의 얼굴은 나날이 수척해졌고 눈가에는 마를 날 없는 눈물 자국만 깊게 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춘애가 숨을 쉬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모진 말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녘 설이 내린 부엌 바닥에서 춘애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아침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을 정성껏 퍼서 시어머니 상 앞에 올리고는 숨소리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문가에 물러나 앉았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내 인연, 네가 나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밥 꼬락서니 좀 보거라. 쌀알이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굴러다니니 이게 사람이 먹을 밥이냐, 짐승이 먹을 밥이냐. 사나운 호통에 춘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성을 다해 안쳤사오나 제 솜씨가 부족하여 송구하옵니다. 시끄럽다. 말대답할 기운이 있으면 당장 물려가서 다시 지어오너라. 내 입에 딱 맞지 않으면 오늘 아침은 굶을 줄 알아. 춘애는 텅 빈 배를 움켜쥐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2번 짓고 마루를 3번 닦고 마당을 5번 쓸어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마루 구석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게으른 년이 집안 망치러 왔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깨끗이 빨아말린 빨래도 뗏물이 덜 빠졌다며 다시 강가로 내몰았습니다. 겨울바람에 손마디가 터져 피가 흘러도 춘애는 얼음장을 깨고 빨래 방망이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더욱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춘애가 며칠 밤을 꼬박 새워 바느질을 하느라 깜빡 졸음이 든 사이 솥 안에 밥이 조금 눌어붙고 말았습니다. 고소한 냄새 대신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채우자 시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인연이 이제는 집안에 불을 내려고 하는구나. 쓸모없는 물건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춘애의 뺨을 가차없이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밥그릇이 마당으로 날아가 박살이 났고 하얀 밥알이 흙먼지 속에 흩어졌습니다. 춘애는 무릎을 꿇고 울며 그 밥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춘애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방에 가두어 버렸지요. 더욱 서러운 것은 남편 덕수의 태도였습니다. 덕수는 어머니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아내의 눈물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밤늦게 방으로 돌아온 덕수에게 춘애가 매맞은 자리를 보여주며 울먹이면 그는 그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인 조금만 참아요. 우리 어머니 성격 원래 불같으신 거 알지 않소? 내가 나서면 불에 기름 붓는 격이니 그저 죽은 듯이 지내는 게 상책이요. 남편의 그 무책임한 참으라는 말은 시어머니의 매질보다 더 아프게 춘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시집 온 지 1년, 춘애에게 이곳은 집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춘해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모여 있으면 큰 소리로 며느리 흉을 보았지요. 말도 마오. 우리 집에는 손끝이 얼마나 야무지지 못한지 가르쳐도 제자리 걸음이라니까. 내 팔자에 저런 며느리를 들였으니 집안 꼴이 오죽하겠어. 지나가던 춘해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불쌍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지요. 친정집이 그리워 눈물 찢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구박은 배가 되었습니다. 시집 온 몸이 어디 감히 친정을 입에 올려. 너는 이제 이 집 귀신이다. 친정 부모가 보내준 옷감이며 음식도 네가 쓸 자격은 없다. 시어머니는 친정에서 보내온 귀한 선물마저 빼앗아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춘해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 목소리만 들려오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집을 나갈까? 아니면 깊은 강물에 몸을 던질까? 모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 그럴 수도 없었지요. 억울함과 한이 쌓여 가슴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앉은 듯 답답했습니다. 춘해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어느덧 죽음보다 깊은 절망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춘해는 보찜 하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무작정 걷다 보니 발길은 산 너머 고요한 사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고승 한 분이 계시어 사람들의 고통을 씻어준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라면 이 모진 시집살이를 끝낼 방법을 알려주실지도 몰라. 아니, 정 안 되면 여기서 머리라도 깎고 중이 되겠어. 춘해는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저 멀리 산사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범종 소리가 춘해의 울음 섞인 숨소리를 어루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춘해의 눈앞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밤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치맛자락을 적셨고 이름 모를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등 뒤를 쫓는 것 같아 춘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산을 오르는 것이 100번 낫다는 생각에 춘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버선코가 흙먼지로 뒤덮일 무렵 산허리에 오롯이 자리 잡은 작은 절 한 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법당의 단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눈썹이 하얗게 센 노승 한 분이 정좌하고 계셨습니다. 춘해를 본 스님은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춘해는 스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본물 터지듯 가슴 속에 맺힌 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구박에 제 가슴은 이미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매질보다 무서운 욕설에 하루도 숨 편히 쉴 날이 없고 남편은 그저 참으라고만 하니 차라리 이대로 목숨을 끊고 싶나이다. 춘해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법당 바닥이 눈물로 젖어들 때까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울음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춘해의 어깨가 잦아들자 스님은 지그시 감았던 눈을 뜨며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엾은 지고. 그래, 내 시어머니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이더냐? 춘해는 눈물을 닦으며 멍하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묻는 처지에서 웬 음식 타령인가 싶었지요. 저희 시어머니는 예부터 쫄깃하고
고소한 인절미라면 사족을 못 쓰시긴 합니다만 그건 왜 물으십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말고 정성을 다해 인절미를 만들어 시어머니께 대접하거라. 새벽마다 손수 쌀을 찌고 땀 흘려 떡을 치고 향긋한 콩가루를 묻혀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올려야 한다. 100일의 정성이 끝나면 내 고민도 씻은 듯 사라질 것이다. 춘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절미라고?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어머니께 떡을 해다 바치란 말씀인가? 그것도 100일이나? 춘애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떡을 드린다고 시어머니의 고약한 천성이 바뀔 리 만무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맑은 눈빛에는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춘애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스님께 3번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문 앞에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인연이 어디를 갔다 이제 나타나는 게냐. 상전인 내가 깰 때까지 부엌 불도 안 지피고 어디서 새서방이라도 만나고 온 게야? 평소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춘애였지만 오늘은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춘애는 그날부터 조용히 100일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장날에 가서 질 좋은 찹쌀을 구하고 고소한 해콩을 볶아가루를 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애는 평소보다 1시즌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방은 적막했고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춘애는 정성껏 쌀을 씻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에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담듯 맑은 물에 헹구고 또 헹구었지요.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곡식 냄새가 부엌을 채울 때쯤 춘애는 잘 익은 찰떡을 꺼내 절구에 넣었습니다. 쿵덕쿵덕 조용한 새벽녘에 울려 퍼지는 절구질 소리는 춘애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프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지만 춘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떡이 찰지게 늘어날수록 춘애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춘애는 한 입 크기로 썬 떡에 노란 콩가루를 골고루 입혀 소담하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춘애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소인 춘애옵니다. 새벽에 인절미를 좀 쪄보았는데 따뜻할 때 한 입 드셔보시겠습니까? 잠결에 문을 연 시어머니는 뜻밖의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쟁반 위에는 정갈하게 빚어진 인절미가 고소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춘애를 한번, 떡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별일이구나. 네가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만 일단 두고 가거라.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춘애가 물러간 뒤 조심스럽게 인절미를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온기와 달콤한 콩가루의 맛, 그리고 씹을수록 고소한 찹쌀의 풍미는 시어머니의 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여전했습니다. 떡만 잘하면 다냐? 마당에 빗자루 자국이 삐뚤빼뚤하구나. 당장 다시 쓸어. 춘애는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역시 떡 한 접시로 변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산사에서 본 스님의 인자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100일이라 하셨지. 고작 하루 만에 기적을 바라는 내가 성급했던 게야. 춘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떡을 받아먹고 호통을 치든 떡 그릇을 집어 던지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스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춘혜의 100일 인절미 정성은 그렇게 적막한 새벽 부엌에서 남모르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절미를 올린 후에도 춘혜의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춘혜는 남들이 단잠에 빠진 시각에 홀로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춘혜는 스님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찹쌀을 씻고 떡을 쪘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현실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춘혜가 올린 인절미를 말없이 받아먹으면서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년아, 떡 해바친다고 내 게으름이 가려질 줄 아느냐? 마당 구석에 낙엽이 굴러다니는데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게야? 시어머니의 칼날 같은 목소리는 춘혜의 가슴을 여지없이 베어놓았습니다. 춘혜는 지쳐갔습니다. 새벽잠을 설쳐가며 미운 사람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역임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돌사람에게 꽃을 피우라는 격이지. 스님도 내 사정을 다 모르시고 하신 말씀일 거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춘혜는 입술을 깨물며 절구공의를 내리쳤습니다. 20날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춘혜는 떡을 치다 그만 솥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김에 손등을 크게 대고 말았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벌겋게 부풀어 오른 손등 위로 물집이 잡혔지만 춘혜는 아픔을 참으며 인절미에 고무를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으로 시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지요. 시어머니는 춘혜의 상처 입은 손은 보지도 못한 채 그저 쟁반을 받아들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춘혜는 남몰래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30날 마침내 한 달이 꼬박 채워졌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의 태도는 냉랭했고 춘혜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정성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그런데 40일째 되던 날 아침 작지만 낯선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인절미를 올리고 물러나려는데 시어머니가 떡그릇을 한참이나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어 치우거나 퉁명스럽게 물러가라 하지 않고 마치 그 속에 담긴 누군가의 시간을 헤아리듯 가만히 떡을 바라보았습니다. 춘혜를 직접 쳐다보지는 않았으나 시어머니의 미간에 잡혔던 깊은 주름이 평소보다 조금 부드럽게 풀려 있었습니다. 내일은 콩고물을 조금 더 넉넉히 묻혀 오너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떡에 대해 입을 뗐습니다. 춘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명령조였으나 그것은 분명 춘혜가 만든 음식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드디어 50일째 되던 날 기적 같은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인절미를 다 비운 시어머니가 그릇을 건네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맛있구나. 고생했다. 춘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시집 온 지 1년 반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자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맛있다는 그 짧은 세 글자가 춘혜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지는 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춘혜는 방을 나오자마자 기둥 뒤에 숨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막혔던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는 점차 낮아졌고 춘혜의 머리채를 잡거나 매질을 하던 손길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까다롭고 트집을 잡긴 했지만 예전처럼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잔인함은 없었지요.
60일이 지나던 어느 저녁 시어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는 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애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떡을 하느라 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춘애는 깜짝 놀라 바늘에 손가락을 찔릴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사옵니다. 어머니께서 맛있게 들어주시니 제 마음이 외려 즐겁사옵니다. 고집도 세긴. 힘들면 하루 이틀은 쉬어도 된다. 내가 떡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시어머니는 짐짓 쌀쌀맞게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날 저녁 춘애의 밥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건네준 자반고등어 한 토막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춘애는 고등어 살을 발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100일이 이제 절반을 넘었구나. 정말로 인절미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린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속 미움이 정성으로 바뀌어 시어머니께 전달된 것일까? 춘애의 손등에 남은 화상 흉터는 여전했지만 그 상처 위로 돋아난 새살처럼 춘애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새로운 인연의 살결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춘애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시어머니가 떡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새벽 부엌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100일이라는 긴 여정의 70일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몰라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 같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날카로운 기운이 빠져나갔고 춘애를 바라보는 눈길에도 은근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애가 방 안을 정리하다가 그만 실수로 시어머니가 아끼던 사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고 사발이 박살나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춘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호령이 떨어지고 며칠간 매질과 굶주림이 이어졌을 큰 실수였지요. 부엌에 있던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춘애는 눈을 질끈 감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런, 조심하지 않고 어디 손은 다치지 않았느냐? 깨진 조각의 베일라, 가만히 있거라. 매서운 꾸중 대신 돌아온 것은 뜻밖의 걱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춘애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75일째 되던 날에는 시어머니가 먼저 춘애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서리가 일찍 내리는구나. 고추 말리는 걸 서둘러야겠어. 사소한 날씨 이야기였지만 춘애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던 고부 사이에 처음으로 대화라는 이름의 다리가 놓인 순간이었으니까요. 80일째 되던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비를 맞으며 일했던 춘애가 지독한 곧불에 걸린 것입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춘애는 비틀거리면서도 새벽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스님과의 약속, 그 100일의 정성을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시루를 안 치는데 갑자기 부엌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몸이 이 지경인데 무슨 떡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춘애의 손에서 절구공이를 뺏어 들었습니다. 괜찮다며 고집을 피우는 춘애를 기어이 방으로 끌고 들어가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사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마시고 땀 좀 빼거라. 오늘 떡은 안 먹어도 그만이니 허튼 생각 말고 잠이나 자. 시어머니는 춘애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곁에 앉아 머리맡을 지켜주었습니다. 춘애는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부리던 시어머니의 손길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85일째 되던 날, 마당가에서 빨래를 하던 춘애 곁으로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춘애 옆에 나란히 앉아 빨래판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사옵니다. 들어가 쉬시지요. 둘이 하면 금방 끝날 것을 무엇하러 사양하느냐. 가만히 있거라. 나란히 앉아 빨래 방망이질 소리가 탁탁 박자를 맞출 무렵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춘애야, 사실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땐 너보다 더한 고생을 했단다. 내 시어머니는 밥에 모래가 씹힌다며 내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끄셨지. 매일 밤 울면서 내 신세를 한탄했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나도 모르게 내가 당한 그대로를 너에게 쏟아붓고 있었구나.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나도 괴물이 되어버린 게야. 참으로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춘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모진 세월이 만들어낸 가련한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미움은 어느덧 연민으로 바뀌었고 두 사람의 눈물은 빨랫물에 섞여 마당 가득 흘러내렸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100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춘애는 가장 좋은 쌀을 고르고 고운 콩가루를 정성껏 묻혀 마지막 인절미를 빚었습니다. 100번의 새벽, 100번의 땀방울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춘애가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올리자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자세로 떡을 받아 드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인절미를 다 비운 시어머니가 춘애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내 정성을 봐서라도 남은 여생은 너를 친딸처럼 아끼며 삶아. 시어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춘애의 심장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얼른 손을 놓고 무뚝뚝하게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은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100일의 정성이 마침내 지옥 같던 집안에 따스한 봄을 불러온 것입니다. 춘애는 빈 쟁반을 가슴에 안고 마당에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숨을 쉬는 것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100일의 정성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춘애는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쌀쌀한 새벽 공기는 여전했지만 춘애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꽃향기가 가득한 듯 했습니다. 산사에 도착하자 노승은 여전히 법당 앞 평상에 앉아 춘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멀리서 걸어오는 춘애의 안색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안다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지요. 춘애는 스님 앞에 공손히 절을 올리고 그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절미를 쪄낸 이야기, 얼음장 같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솔바람처럼 부드러워진 과정,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던 어제의 감동까지 말입니다. 스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얼굴을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목소리를 들어도 몸이 굳지 않나이다. 비록 저희 시어머니가 가끔은 예전처럼 투덜대고 까칠한 면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조차 가엾게 느껴지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스님은 허어 웃으며 춘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타고난 결이 있어.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란다. 하지만 내가 들인 100일의 정성이 시어머니의 모난 결을 부드럽게 깎아냈으니 그만하면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큰 변화를 일궈낸 것이지.
이제야 숨을 좀 크게 쉴 수 있겠느냐? 춘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고작 인절미 몇 접시가 대체 어떤 신통한 힘이 있기에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돌려놓은 것입니까? 혹시 그 떡에 무슨 비술이라도 걸어두신 것입니까?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인절미에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변한 것이란다. 미운 사람을 위해 새벽마다 정성을 다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있던 미움의 도끼가 먼저 씻겨나간 게야. 네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눈빛과 손길이 따뜻해지니 시어머니 또한 그 온기에 마음의 빗장을 연 것이지. 미움은 미움으로 이길 수 없으나 지극한 정성은 무쇠도 녹이는 법이니라. 춘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변화시킨 것은 떡이 아니라 떡을 빚는 동안 정화된 자신의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춘애는 스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애를 맞이한 것은 뜻밖에도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다녀오는 게냐? 시장할 텐데 어서 씻고 오너라. 오늘 저녁은 내가 솜씨 좀 부려보마. 춘애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시방석이었을 부엌대기가 이제는 더없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 덕수도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모습에 눈을 휘둥그레 떴지만 춘애는 그저 빙그레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지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춘애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춘애의 손을 투박하게 쥐었습니다. 춘애야, 내가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내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매질을 했던 날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게 되는구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춘애는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다 잊었사옵니다. 이제라도 제 손을 잡아주시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그 후로 고부는 마을에서 소문난 단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잔소리를 늘어놓고 까칠할 때도 있었지만 춘애는 그것을 노인의 귀여운 투정으로 받아 넘길 줄 아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고부가 나란히 앉아 인절미를 만드는 모습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춘애도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오자 춘애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내 며느리에게는 인절미 100첩씨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으리라. 춘애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혹여 며느리가 실수라도 하면 꾸짖기보다 먼저 손을 잡아주었지요. 감동한 며느리가 어머님은 어찌 이리 자애로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춘애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며느리에게 인절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야, 사람의 마음은 찹쌀과 같아서 처음엔 딱딱해도 정성껏 찌고 치대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워진단다. 미움이 생길 때는 절구질을 하듯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 보려무나. 춘애는 가끔 홀로 산사를 찾았습니다. 춘애는 그곳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00일의 정성이 남긴 것은 한 접시의 떡이 아니라 대를 이어 흐르는 사랑과 용서의 지혜였음을 춘애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